반갑습니다. 박기상의 싱생송 12월 셋째 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역사인가요? 12월 셋째 주는요, 12월 14일에서 12월 20일까지 이야기를 전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8년 12월 14일 영화배우 최은희 홍콩서 북한의 납치.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에 그 최은희 선생은 안양예술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학의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었죠. 그때 북한 사람들과 조총련 관계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최은희 선생에게 아주 달콤한 사탕을 내밀죠. 무슨 얘기냐? 우리 같이 합작으로 작품을 좀 만들자. 그리고 또 그 작품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학교 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의논을 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홍콩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최은희 선생은 정말로 학교 교장으로서 학교 발전의 의무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홍콩으로 갔죠. 제의에 응한 겁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딱 만났을 때 뜬금없이 배 태우고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당황해하는 최은희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장군님 품으로 가는 중입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반항을 합니다. 하지만 배에서 반항을 한다고 무슨 별수가 있겠습니까? 워낙 반항을 거칠게 하니까 마취제를 투여시켜서 기절을 시킵니다. 그런 채로 납북이 된 겁니다. 자, 이 최은희 선생이 사라졌어요. 근데 최은희 선생의 당시의 남편, 이혼한 남편이죠. 남편이었던 신상옥 감독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 정황들이. 그래서 그 정황들을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사실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다.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하고 자문을 구했더니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이건 납북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여기서 신상욱 감독도 정말 아연실색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 부인 최은희를 찾으러 홍콩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에 전 부인을 찾으러 간 신상욱 감독도 마찬가지로 납북이 되고 말죠. 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밝혀졌는데요. 당시에 38살이었습니다. 김정일. 그때 당시에 조선노동당 선전 비서였었습니다. 이 김정일이 왜 문화, 특히 그 영화 계통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본인이 실력이 그만큼 또 뛰어나다고 그래요. 영화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는 눈이 있었고 안목이 상당히 깊고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한의 영화 분야를 발전시키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납치하게 됐다 하고 훗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북한의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김정일 욕망의 어떤 그 제물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거둘 수가 없네요. 탈출 이야기는 나중에 탈출한 날짜의 이야기를 할게요. 아주 극적이고 정말 재밌습니다. 탈출 얘기는 나중에. 1928년 12월 15일 보겠습니다. 구세군 자선 남비가 한국에 첫 등장. 자, 요 이제 역사를 보면 구세군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 역할을 하신 분이죠. 여러 가지 전도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어떤 사역을 주로 해오셨나 하면은 야외 집회라든가 또는 그 불우한 그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 방문, 그 다음에 또 성서를 판매하기도 하고 또 성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술을 더 이상 먹지 말자. 술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진다. 황폐해진다. 그러면서 금주회를 또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학과 급식 등등 굉장히 많은 활동을 전개를 해오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건 뭔가 조직이 좀 있어야 되겠다. 얼치기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는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가난하고 힘든 우리 불우 이웃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을 하려면 이건 말이 굉장히 고급스럽네. 그때는 이런 말 안 썼을 텐데. 아무튼 그분들을 배부르게 이렇게 먹이게 하려면 이 조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군사적인 조직을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사적인 제도와 조직을 생각을 하고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을 합니다.
금주, 금연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그런 생활 규율을 조직의 규범으로 삼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신성한 마음으로 이 자선 낭비 일에 몰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창설된 구세군이 이제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쭉 이어오죠. 그러다가 1891년도에 들어와서 조셉 맥피라는 구세군 사관 이분이 그러니까 그 처음 구세군 창시했었던 윌리엄 부스의 역할을 그대로 다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들을 열심히 이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벌써 배가 고파서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사명감을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굶게 해서는 안 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끙끙 앓던 차에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오클랜드 부두로 쫓아갑니다. 그 오클랜드 부두에 가면 부두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두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떼끼니를 이어가던 큰 솥이 있었다 그래요. 그 솥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솥을 가져다가 이거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딱 걸게 되는 겁니다. 그걸 걸고는 문구를 하나 써붙이죠. 그 문구가 바로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하고는 사랑의 종을 땡땡 자선의 종을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말이죠. 폭발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돌이 모였고 충분한 기금을 마련을 해서 그 많은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지 않고 이 추운 겨울을 넘길 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효시가 된 거예요. 자선 낭비의 효시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약 100여 국가에서 이 자선 낭비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로부터 37년 후입니다. 37년 후. 그러니까, 1928년이 되겠죠. 1928년도에, 이게 이제 걸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한국 구세군 사령관이 박준섭이었다 그럽니다. 박준섭 사관. 이분이 서울에 자선 낭비를 탁 걸게 되죠. 그렇게 설치를 해서 역시 그 사랑의 종을 울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손길이 이어졌다 그래요. 특히 요즘에는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봉사, 사회헌신, 나 자신의 희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고 아무리 누가 어쨌다 저쨌다 하더라도 참으로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자, 얘기가 잠깐 흘렀는데 어쨌거나 이 박준섭 사관이 그렇게 자선 냄비를 걸어놓고 시작을 한 이래로 지금은 종파를 떠나서 불교계에서도 자선 낭비 행사에 일부러 동참을 하고 그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말이죠. 그 조망 많은 손으로 그 귀여운 손으로 동전을 넣고 댕그렁 지나가던 아저씨들 지갑을 꺼내서 지폐를 넣고 말이죠. 이런 거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기부금 액수는 또 천정부지로 높아집니다. 네,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기온은 뚝 떨어져도 사랑의 온도는 슉슉 올라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의 저력을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1928년 12월 15일 구세군 자선 냄비가 한국에 첫 등장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16일 보겠습니다. 축구 응원단 붉은 악마죠. 붉은 악마 탄생된 날. 붉은 악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스포츠였습니다. 이 스포터스의 그 역사를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맨 처음 시작된 게 1950년 10월 29일인데 크로아티아에서 시작이 됐네요. 네, 이 스포터스의 이름이 토르치다. 이렇게 이제 스포터스가 생기면서 조직적인 축구 문화가 생겨납니다. 축구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스포터스 문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까지는 축구를 그냥 앉아서 단순하게 관전하고 있던 축구 팬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에서 벗어나가지고 적극적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축구 팬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직접 경기에 뛴다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만큼 마음을 그라운드에 두고 온 몸을 바쳐서 응원을 하는. 그래서 제3의 선수 이렇게 명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팀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팀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문화가 발전이 된 거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영국에서 리버풀 FC 이 그 팀의 스포터인 더 코업이 탄생을 합니다. 더 코업. 그런데요, 이 더 코업의 탄생이 스포터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준 게 더 코업이 응원가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축구장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 응원가를 부르면은요, 온 운동장이 다 따라 불렀다 그래요. 왜? 리버풀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버풀 FC. 여러분, 리버풀 하면 생각나는 팀이 있죠? 그렇습니다. 영국의 리버풀 하면 생각나는 비틀즈가 있잖아요. 이들이 비틀즈 노래만 불렀대요. 그러니까 다 따라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축구장에 본격적으로 모두 호흡을 맞춰서 응원을 하면서 응원가를 불렀다. 네, 요게 이제 응원가의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탈리아는 울트라스라는 스포터스가 생겨났고, 이 스포터스가 남아메리카를 거쳐가지고 현재는 한국, 일본, 아시아권 전체에 그 문화가 확산이 돼 있지요. 우리나라는요, 1983년에 아시아 최초로 프로축구가 출범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95년에 들어와서 그때 시즌 당시에 유공 코끼리 팬클럽을 주축으로 해서 새로운 응원 문화가 창출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각 구단별로 탄생된 스포츠가 힘을 합쳐가지고요, 1997년도에 국가대표 서포터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붉은 악마가 결성이 된 겁니다. 이거요, 단결력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스포츠가 종신제랍니다. 종신제. 한번 스포츠로 가입을 하면 평생을 종신제 회원. 그리고 또 충성심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합창까지, 거기다가 통일된 구호를 함께 썼게 되죠. 거기다가 또 각각 지지하는 팀의 유니폼을 모두 같이 입고 함께 제3의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그런 마음들, 이게 결속력이 대단해질 수밖에 없죠.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플러나 깃발, 아무튼 정말로 창의적인 도구와 방법들을 생각해서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팀의 선수들의 용기를, 그리고 또 힘을 북돋워주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964년 12월 17일 보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고백하지 않은 혼전 부정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 와. 고백하지 않은 혼전 부정, 이거 있잖아요. 혼전 부정. 이거 고백 안 하고 결혼을 하면 이거 이혼 사유가 된다네. 근데 지금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 그걸 알고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행위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봤거든요. 일단 부정한 행위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일부 일처제잖아요. 일부 일처제 하에서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거. 그런 일체 탈선 행위를 부정 행위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면 이성과 한 방에, 부인이 아닌 이성과 한 방에서 지내는 거, 이거 부정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는 행위, 이거 부정한 행위예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창가를 드나드는 거, 이것도 부정한 행위. 이거 큰일 나요. 이것도 이혼 사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혼 사유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특정 제3자와 끊임없이 주고받는 전화와 데이트, 이거 부정한 행위. 이거 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964년 12월 17일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고백하지 않은 혼전 부정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를 한 바로 그날입니다. 네. 옛날 이야기네.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932년 12월 19일 보겠습니다. 윤봉길 의사 순국. 그렇군요. 1930년도에 윤봉길 의사가 집을 나가면서 편지를 남기고 갑니다. 그 편지 속에는, 이건 사실은 편지가 아니라 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편지를 남겼는데 장부가 집을 나가서 살아 돌아오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한글귀 편지를 남깁니다. 이게 유언이지 뭐야, 그렇죠? 네,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그리고는 만주로 가게 되죠. 만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월 29일 4.29 천장절 겸해서 전승 축하 기념식. 네, 뭐 일본 간부들하고 다 모인 거죠. 거기다가 폭탄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빵! 그 폭탄 투척으로 인해 가지고 상해 파견 군사령관입니다. 시라카와가 죽었고요.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해 일본 거류민 단장 가와바다 등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 또 제9사단장 우에다, 주중공사 시게미스 이런 사람들은 뭐 죽지 않을 정도로 중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사 직후에 현장에서 바로 잡히게 되죠.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2월 19일 가나자와에서 총살형으로 순국을 하셨습니다. 윤봉길 의사입니다. 지금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손녀 되시는 분이 현재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윤주경 의원이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가 되십니다. 네, 파이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1999년 12월 20일 최병무 특별검사 옷로비 의혹 사건 발표. 우와, 이거 정말 세간이 떠들썩했었고요. 뭐 두고두고 그냥 회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1999년도에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 그 회장의 부인 이형자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고위층 인사 부인들에게 아주 비싼 고가의 옷 로비를 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옷 로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잠깐 짧게 이렇게 전해드리면은 먼저 최순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최순영, 신동아 그룹의 회장입니다. 이 최순영 회장이 이 사건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외화 밀반출 사건. 덜컥 걸려버린 거야. 돈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빼다가 들켜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말 구속이 될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부인이 나선 겁니다. 왜? 구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일을 막아야죠. 보통 남편입니까? 돈 무지무지하게 많은 남편인데. 그러니까 이 지경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부인 이형자가 나섭니다. 나서서 연정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가지고요. 아주 비싼 옷을 상납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연정이가 누구? 연정이가 그렇습니다. 김태정 법무부 장관의 아내였습니다. 힘 세겠네. 그렇습니다. 아까짓 한 사람 빼주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렇죠? 네. 무려 옷이 1,380만 원짜리라고 그래요. 호피무늬 반코트. 요걸 이제 공짜로 이제 좀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정숙이라는 사람이 다리 역할을 해요. 배정숙이라는 사람이. 그 배정숙은 누구냐 하면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숙 씨가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를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연정희에게 소개를 했더니 부인 이형자가 연정희에게 1,380만 원짜리 호피무늬 반코트를 내 공짜로 줄 때 이거 드릴게요.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쇠고랑 안 차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어쨌거나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근데 그 호피무늬 반코트를 그러면 어디서 구했느냐? 정일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 즉 지금 나온 사람들이 다 상류층 사람들이잖아요. 이 상류층 사람들의 허영심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정말 놀랍게 상수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사명이 라스포사예요. 라스포사. 이 라스포사의 사장입니다. 의류 판매 업체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권했고, 나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공짜로 은근히 바라는 마음. 그걸 또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튼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온로비 사건이 일파만파
정말 세간의 화제가 되고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벗겨지면서 이겨내질 못하죠. 누가?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은 취임 15일 만에 장관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15일 단명. 조국 장관도 한 달을 버텼는데 좀 더 버텨보지. 아유 참나. 네, 15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한 사람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앙드레 김이 등장을 해요. 이 앙드레 김은 연정희, 배정숙 이분들에게 이제 옷을 판 패션 디자이너죠. 패션 디자이너인데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앙드레 김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청문회를 하고 정말로 온 나라가 그 이야기로 막 쑥대밭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흘 청문회가 끝난 기간 동안 건져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검사를 통해서 건져낸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자된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들치고 날치고 볶고 볶아가지고 결국 알아낸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 이거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이제 조롱 섞인 그런 비아냥이 막 넘쳐나기도 했었던 바로 그 온로비 사건입니다. 네. 또 희귀 장면도 하나 있었습니다. 희귀 장면도. 한꺼번에 이제 4명의 여자가 불려 나와요. 서로 그러는 거야. 이 여자가 거짓말이야. 아니, 저 여자가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요. 저 여자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거짓말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참 씁쓸합니다. 정말. 네. 자, 온로비 의혹 사건 1999년 12월 20일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